3편도 이제 그 종편으로 치닫고 있죠. 3편에 가서 처음에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즉시강제하고 행정조사까지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는 행정형보라고 질서별로 크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새로운 의무형 학부수단, 거기는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 행정벌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형벌하고 아마 질서별로 두 강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자, 집행벌, 행정벌, 그 징계벌인데, 징계벌에 관한 거는 구급수험생은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 기본적으로 특별행정법 관계되는 그거 외에는. 근데 징계벌에 관한 거는 강론에서 또 정시된 공무원법 파트에서 자, 해당되는 데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다음 페이지 가면 이 고의가실에 관한 요건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냐, 이게 출제가 꽤 많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여기다가 그 고의 또는 중과실 그걸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되겠구나. 지금 보충 자료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단 저 핵심 정리 끝까지 일단 정오표도 만들고 보충 자료 되면은 완성되는 대로 바로 제 블로그에 그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예정인데, 자, 필요한 게 몇 개 없죠.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행정형벌이고 그 국가배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거하고 영조물 책임인데, 영조물 책임은 그 학설상 객관설에 뭐야, 영자가 빠져버렸네 이런. 영자가 빠져버렸는데 저거 정오표. 영주물에 설치해가는 거는 이거는 학설상은 객관설인데 최신 판례는 주관설에 따른다라고 해석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론적이에요. 그 본질상 성질상으로는. 근데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 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원래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몰아정리하면 되니까 애울 건 없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자분데 158에서 인용했죠. 그 산발적으로 이행강제금에서 나왔고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두 가지 유형만 외우면 돼요. 일단은 형사벌과 행정형벌, 형사벌과 행정형벌인데 이건 논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사벌도 형벌이고 행정형벌도 형벌이니까. 근데 행정형벌과 질서벌은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서벌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큰 틀의 분류를 중시하면은 이 행정벌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잖아요. 분류를 중시하면 같은 행정벌을 병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을 중시하면 형벌하고 과태료가 어떻게 같냐라고 보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부정설이에요. 실질적 차이를 전제로 병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일사부재리 효력, 여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의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보면은 미묘한 게 음미할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정한 이 처벌은 말 그대로 어때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 즉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이라고 길게 썼는데 형벌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형벌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형벌이 아닌 제재, 여기 과태료가 그 뒤에 포함되는 거죠.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걸 음미해야 돼. 이건 뭐 단적으로 국가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러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위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제하는 게 좋겠다. 입법자에 대한 권고 내진 경고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무허가 건축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잘 음미할 게 뭐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사건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행위와 시정명령 위반 행위는 전혀 별개의 거잖아요. 전혀 별개의 거죠. 전혀 별개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사부재리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일사가 아니라 이사니까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헌재도 위헌은 아니다라는 병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은 헌재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이거 계속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데 이중처분 이것도 동그라미 그냥 간단하게 써볼까요?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나 없나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중처분 동일한 위반 행위로 불이익 처분, 제재 처분을 두 번 반복하는 거 이거 무효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이걸 넣어놓을까? 넣는 게 좋겠다. 이거 보충 자료로 넣어놓을게요. 그게 좋겠네. 괜히 찜찜한데 이중 처분 이거 동그라미예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몰아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벌과 질서발휘비기도 이게 중요한 논점들이거든. 벌의 종류인데 이거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첨가하라고 하는 건데 벌금, 구류, 과료 요거는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나중에 직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질서벌은 과태료죠. 벌의 선택은 입법재량이에요. 국회의 재량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 이게 과태료죠. 과태료 대상이죠. 단순한 의무 태만 내지 의무 위반 행위로 모아 행정 질서버린 과태료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어감 차이가 나죠.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아 행정 형벌을 가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 형벌을 가할 경우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 행위가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니란 처벌 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다라는 거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침해냐 장애냐 어감 차이를 느끼면 되고 형법 총칙이 적용되죠. 형벌은 당연히. 근데 질서벌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건 이론을 알 필요 없어요. 이제 질서 위반의 규제법 출제에도 그렇고 판례 출제에도 필요하다라는 거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개정할 때는 다수설 얘기는 뺄 필요가 있겠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형법정주의인데 다수설은 적용 긍정설인데 헌재는 부정설이에요. 왜냐면 단어 그대로 해석하고 제형법정주의는 뭐를 줄임말이에요? 제가 범죄고 형은 형벌이에요. 과태료가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죠. 개념상.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질서가 해당할 뿐이지 형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굉장히 개념적인 설명이죠. 이 판례 번호에 띄어져 있네. 이것도 정오표에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냐 질서위반의 규제법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체법적 특성인데 자 요거 지방자치법에 가는 거 이거는 금액까지 외워야 돼요. 강론에도 실제되고 총론에도 실제되거든요. 조례 위반 행위는 중대한 거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또 과태료만 되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죠. 사용료 부당면제 이건 5배 이내.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부정사용 이거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금액 숫자까지 다 외워야 돼. 이게 아마 총론에도 출제가 됐어요. 구급수험생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 참고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중인 면허자가 5배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차나 전철 이런 거 무임승차했다 적발되면 30배 부과금 되죠.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위법이냐? 위법은 아니에요. 탈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왜냐하면 과태료 형식으로 그걸 했다 그러면 5배 이내 제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부과금이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5배 이내 제한을 안 받으니까 30배까지 물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탈법행위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법률에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 나오죠. 뭐 우리가 침해적인 거는 확장해서 유치해서가 안 된다라는 거 1편부터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위법성 인식인데 이게 없으면 범죄가 안 되거든요.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걸 믿은 경우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이게 형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 판례도 많은데 행정법에서는 뭐 형법을 전문대로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알아두면 되고 상식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믿지 그걸 누가 그걸 따지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과실범인데 이 판례는 정신 나간 거 다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위헌적인 판례예요. 아니 명문 규정 없이 해석상 처벌을 할 수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됐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데 여기 뭐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 이러면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의 판례예요. 양벌 규정에 관한 게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양벌 규정은 양쪽 다 처벌하는 규정을 얘기하죠. 행위자만이 아니라 그 법적 책임자인 그 법인이나 아니면 사용자, 사장 양쪽 다 처벌한다 해서 양벌 또는 쌍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위자는 행위 책임이에요. 행위자는 행위 책임이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이나 그 사업주, 사용자 이런 거는 관리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책임으로서 각각 별개의 책임이거든요. 각각 별개의 책임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핵심만 알면은 이거 다 독해로 다 돼요. 외울 것도 없이. 양벌 규정은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 태만을 처벌하라는 취지이지 종업원 책임을 대신 지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 태만을 처벌하는 건 이건 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별개니까 범죄 행위를 한 그 행위와 범죄를 감독으로 막지 못한 과실 이거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니까 종업원의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죄 구성 요건상 자기 흥결돼도 영업주는 별개니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별개니까. 그 다음에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예형상으로 영업주 업무를 처리하고 영업주의 종업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 통제를 받는 자라면 포함된다.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 고용주하고 사용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독 책임은 누가 감독하기에 적합해요? 원래 고용했지만 예를 들어 파견 보냈다 그러면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같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죠? 걔가 감독하기 적합하니까 걔가 그 고용주가 아니라도 그 양벌 규정에 책임진다라는 것도 감독 책임 태만에 대한 과실 책임이다 알면은 당연하죠. 별개니까 종업원의 위반행위 동기가 그 법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동기라 하더라도 영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에 있어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 아니다. 별개다라고 하면 다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 이건 지가 지 책임에 대한 걸 문 거지 종업원 걸 대신 문 게 아니니까
구상권 행사 안 되죠. 남의 거를 대신 물어줄 때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지가 지 책임 물은 거는 구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원칙대로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배상 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 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게 최초 판례였거든요. 출제 많이 됐죠. 보건단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처벌 부분은 형사법상 책임 원칙에 관한다. 이거 형사법상 책임 원칙은 책임 있는 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번째, 책임 정도에 비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 판에 나왔을 때 노량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 혼자만 객관식에도 양벌 규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이론서도 그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왜 노량진 강사들 저 빼고 다 양벌 규정은 이제 위헌이라 처벌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다 강의를 했거든요. 오리죠, 명백한. 왜 그러냐? 그 헌재 결정 났을 때 그 언론 보도가 다 양벌 규정 위헌이라 앞으로는 양쪽 다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한 거예요. 명색이 행정법 강의로 먹고 사는 강사가 언론 기자 그 전문성 떨어지는 그 언론 기자들 수준으로 이걸 해석했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건데 당시는 이게 일본 그거 아니에요.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책임인데 이 당시의 법률에는 뭐예요? 자기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즉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은 위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언론 기자들이나 노량진 강사들이 다 헛다리 짚고 있을 때 그래도 국회에서는 어때요? 이 해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다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지금까지 양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임 감독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딱 이 단서 조항 하나만 딱 추가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 양벌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또 책임 정도보다 무거운 법정. 그러니까 고의 책임하고 과실 책임하고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고의죠. 아니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하고 운전하다가 실수로 죽인 거하고 이게 같을 리가 없죠. 근데 여기는 과실범을 고의범과 똑같이 처벌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거 두 가지 면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범범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비례 원칙이죠.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형벌에 관한 책임 원칙에 관한다. 이후 줄줄이 위헌 결정 났고 이거는 자진 입법 개정으로 이제 이 쟁점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7번 저 효시 판례 저거 문장 논거 음미하면 될 거고 범인의 범죄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별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판례와 배경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거. 이게 바로 양벌 규정, 쌍벌 규정이죠. 이게 참 대법원 판례 웃긴 게 특별 규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제형법정주의가 헌법 원리인데 법적 근거 없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 정신 나간 판례죠. 근데 뭐 일관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다행히 교수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관한 제 기억으로는 출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도 계속 봤죠. 그 법률에는 분명히 법인이라고 돼 있지 따라서 법적 근거 없으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인에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9번 판례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번 판례 그때 인용했는데 367하고 그죠? 자, 그래 저건 뭐그 배경적인 거 알면 되게 쉬운 거고. 그 다음에 형벌권은 국가 형벌권이거든요. 형벌권은 국가 형벌권이에요. 따라서 국가가 형벌권 갖고 있는데 국가가 지 스스로를 처벌하면 국가 해체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가 사무에 가는 건 처벌할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이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기관에 임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자치사무 고유사무 수행할 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9급 수험생도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7급 수험생하고 변호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강론에서 고유사무냐 자치사무 고유사무냐 단체 임사무냐 기관의 임사무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법률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근데 9급 수험생도 여기에 관계된 것 압축 트럭 청소차 운전이죠. 이 청소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고유사무 필요사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각 구청 군청마다 청소과 다 있죠. 물론 이제 일부는 명칭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청소과 다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필수적인 거구나.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나. 그러면 얘는 그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건 쉽죠. 그 다음에 엽기적인 판례가 나왔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한 헌재결정 이 헌법재판관은 헌법 공부 몇십 년간 안 하다가 갑자기 가는 바람에 헌법재판은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엽기적인 그 세계 헌법재판소 역사상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엽기적인 결정을 내놨는데 얘 참 똥을 좀 못 가네요. 자,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지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다. 이 헌법 10조 법치국가 이 근거가 출제되면 높은 난도거든요. 근데 알아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엽기적인 건 10조예요.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 가진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자주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은 관념적인 거지. 걔가 무슨 자주적인 인간이에요? 자주적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에요. 합리적 인간은 자기가 어때요? 무엇이 범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걸 알고 이걸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거든요. 근데 법인이 뭐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헌법 10조를 근거로 들었다는 자체가 비판의 십자포화가 쏟아져서 개망신 나겠죠. 학계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거 외우라는 얘기, 높은 난도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에 의한 반사회적 법익 침해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법인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문제가 없어요. 아까 헌법 10조를 근거로 한 게 문제지. 그러나 형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입법자가 일단 법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한 이상 그 적용에 있어서는 형벌에 관한 헌법상 원칙, 즉 법치주의와 재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거 아까도 말했죠. 헌법 10조가 근거다. 그 다음 산지관리법의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된다. 이건 외워야 돼요. 이 법적 대표가 아니라 사실상 대표자가 포함된다. 이건 확장 해석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큰 판례예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의 양벌 규정 중에 법인의 대표자 부분은 형벌의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학 전공을 안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대표하고 대리는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는 혼연일체예요. 혼연일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랬을 때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이럴 때 이거는 대립되는 두 주체가 아니라 그냥 혼연일체예요. 대통령의 행위가 바로 곧 국가의 행위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의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 관념적인 존재지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유기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행위는 바로 곧 그 법인의 행위예요. 근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종업원 이거는 권리 주체가 별개의 법적 주체, 별개의 법적 주체. 법인하고 법인의 대리인, 대표자는 혼연일체지만 대리인은 이게 전혀 별개의 권리 주체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그게 나와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냐 아니냐에 따라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표자 행위는 뭐 선임감독의 말이 없죠. 동일한 그 혼연일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선임하는 그런 게 감독하는 그 관계가 아니거든요. 여기 문장이 나오죠.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바로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를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대표자의 이거는 무조건 법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거지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따지지를 않는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이건 대리인 종업원과 달리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표와 대리와의 구별, 개념 구별, 저것만 정확히 알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행정거래 과벌 조처인데 저거는 뭐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형사소송법이냐 질서위반의 기소법이냐. 그 다음 간이과벌 조처가 통고처분이죠. 이행하면 끝나고 그 통고처분하면 범칙금이죠. 범칙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거두처벌될 수 없는 거고. 나 인정 못한다고 안 내버리면 효력상실하고 고발 조치에서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되는데, 근데 2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려. 이거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과료지 과태료가 아니죠. 이때는 직결심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질서위반의 규제법상. 그 행정청이 부과할 때 납부하면 끝나 이것도. 근데 이의제기하면 처분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서 이때 이제 최후에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불복하면. 조례인데 이거는 이제 질서위반의 규제법 의회예요. 근데 그 사용료수수료 부담 면제 이런 거는 이거 오랫동안 그 달리 다뤘거든요. 저게 그러다가 이제 개정되면서 통일돼가지고 결국은 다 이제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따르는 거 똑같아졌어요. 통고처분인데 범칙금 부과하는 걸 통고처분이라고. 일반인들은 딱지뗀다 그러죠. 그죠? 범칙금 부과하는 거를. 그 범칙금은 어쨌든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있는 거는 재판청구권 그 적법조차 위반이 아니다. 왜? 아니 행정심판 소송만 권리규제 수단은 아니잖아요. 형사소송 절차도 권리규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 통고처분의 성격인데 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벌금 또는 과료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처분일 뿐이지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과하는 처분이 아니고,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된다. 당연하죠. 개인별로 작성해야죠. 그 다음 의의인데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준 거고, 법원의 재판 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대상 출제 많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범 이름 틀리고 제한된다는 건데, 조세범과 도로교통사범, 경범죄 처벌사범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거죠. 법적 성질은 처분선 부정이죠. 대법원이나 언제나. 통고처분권자도 행정청이지 검사 법원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효관 공소시효 중단되지. 이거 부과하면은 납부시 일사부재료 원칙 적용되죠. 자, 이 판례들이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개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 판결에 준하는 율. 확정 판결이 뭐냐면 여기 기판력에 준한다라는 거예요.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모성되는 재판 받아줘서도 안 되고 제기해서도 안 되고 받아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이나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비판력에 준하는 요령이 인정되는 범위인데, 당의 범칙행위 자체, 그 당의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칙행위의 한정. 그 앞에 거하고 뭐 표현만 조금 다른데 그거 밑줄을 쳐놓을까요? 당의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의 한정. 그러니까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거 포섭이 바로 돼요. 그 같은 일시장소지만 별개의 형사 범죄, 이건 미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범죄가 다른 범죄가 한눈에 보이죠. 인근 소란행위와 흉기유대 상해, 흉기유대 상해하고 소란행위가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하지 않죠.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음주소 소란, 아까는 인근 소란, 여기 음주 소란인데 그 구체적인 거지, 이게 구체화시킨 것도 같은 판례, 같은 판례는 아니구나. 그 과도 갖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이건 뭐 음주소란과 흉기유대 협박, 흉기유대 아까는 상해고, 뭐 다른 사건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하기가 나빠할 때는 그렇지 않고, 고발이 없는 공소제기는 공소 기각사예요. 공소가 이의 없다라는 거죠. 고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발은 의무지만 통고처분 여부는 재량이다. 이거 헷갈려요. 고발은 의무예요. 근데 통고처분 여부는 재량이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그냥 즉시 고발해도 유효하다라는 거고, 즉시 고발이 있는 건데 그 고발 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소추 요건이 충족되고 법원은 즉시 고발 사유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고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고발 요건 충족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고, 따라서 어떻게 법원은 저거 쓸데없는 거 심사하지 말고 바로 본안 판단하라. 그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고발의 효력범위인데,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니까, 반대로 말하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동일성이 인정되면 다 되는 거고,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 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 범칙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 헷갈리는데, 비교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는 일부만 해도 다 전부에 미치는데, 여러 개일 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수개의 범칙 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 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 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이것도 차분하게 음미하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고 처분 안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거지, 고발하는 게 뒤늦게 통고 처분하는 거 안 돼요. 이건 무효라는 걸 외워야죠. 그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법은 재반사정 종합, 이건 뭐 가볍게 공개 외울 게 아니고, 그 직결 심판의 대상은 이 자유형, 이게 그 앞에서 자유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징역, 금고, 구류, 그래서 그 구류에 대해서 이게 직결심판 들어가거든요. 20만 원, 이 숫자까지 이거라 그랬죠. 이거 숫자까지 뒤로 출제했어요. 객관식에.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가 자유형이지, 과태료가 아니라는 거 다 출제가 됐던 거예요. 청구권자 그 경찰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합헌이다라는 거 함께 보면 될 거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했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데 딴 생각하면서 읽었네. 이거 다시 한번 읽어야 돼. 미안합니다. 집중이 안 되네. 모기가 아까 지나가고 나서부터 갑자기 어딜 봤지 근데. 당연한 얘기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했는데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죠.
이게 통구처분 불이행했을 때 집행심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건 피고 또는 경찰서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형의 집행은 이것까지는 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그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면 돼요. 구치소는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수용자, 이거는 그 구치소고, 그 다음에 기결수, 확정 판결이 난 재소자는 그 교도소. 내가 집중력 흩어지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면 안 되네. 이건 맞는 말인데, 교도소와 구치소는 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근데 그 경찰서 유치장이 있죠. 경찰서 유치장은 당연히 경찰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치소, 교도소에 집행할 땐 검사가 지휘하는 거고, 전 지역적인 거고. 참 애매하네. 이게 질서위반행위 위자법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중간에 끊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 제가 예상한 대로 여기서 나눠서 질서위반행위 위자법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